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실향민 부모를 둔 강산에는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누르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터지면 이게 잘 안 멈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처음엔 12,000 관객들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노래가 너무 낯설었나 봅니다. 하지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노래들이 이어지자 익숙한 선율에 몸을 맡겼습니다. 최진희의 잔잔한 노래에 미소 짓고 이선희의 강렬한 노래엔 손뼉으로 박자를 맞췄습니다. 경직됐던 모습은 사라지고 옆 사람과 귓속말도 하고 일부는 오래 간직하려는 듯 휴대폰에 공연을 담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호응에 신이 난 건 우리 가수들이었습니다. 남쪽에서도 공연하고 북쪽에서도 공연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를 돌면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모두가 일어나서 함께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북한 관객들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밝은 웃음을 지으며 공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관 모양의 검은색 나무 상자에 사진과 욕설이 붙어 있습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의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입니다. 그 옆엔 비슷한 모양의 상자에 해골 모형이 누워 있는데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설치해 놓은 것들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집회 시위도 2건이 신청돼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인데 예상 참가 인원을 6,500명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 과격 행위 등을 엄담할 방침입니다. 또 법원은 경찰에 담당 판사의 신변보호 요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법원 내 출입 통제도 고려 중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출범한 지 3개월 뒤인 2013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노조원 최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곧이어 2014년 5월엔 부산에서 노조원 연모 씨가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노조원들에게 일부러 일감을 안 주고 표적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 인사팀 내부 문건엔 사측이 노조원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노조의 출범 즈음 작성된 문건엔 단계별 대응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해서 명예퇴직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특히 개별 노조원에게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는 노조에 가담한 정도 외에도 가족들의 신상 정보와 경제 형편까지 두루 고려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수록 사측에 협조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일반적인 인사팀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은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이 동원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하루하루가 즐거운 나날입니다. 무언가 꿈에 부풀어 있는 이런 나날, 우리 마음속에 봄이 왔죠. 설렘. 어떤 분들은 설레임이라고 하는 분들인데요. 설렘이 맞습니다. 예. 늘상 얼굴 표정 자체가 설레이시는 저분,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항상 모든 거에 설레 보이는 그런 얼굴이에요. 정말요? 오늘 민원24랑 한판 싸워서 설레입니다. 그렇군요. 달라질 세상에 대한 기대 같은 거고. 자, 저분도 마음속에 봄이 왔을까요? 명정님? 고목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유명정입니다. 뭐 벌써 고목이라고 그래요. 50 넘었으면 고목이죠. 이제 청년이죠. 50 넘었으면. 40을 넘어서로 바꾸세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내 나이 20 넘어서. 그러지. 인생은요. 20살을 전후해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는 내리막길을 걷고 정신은 상승 곡선을 걷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어른이 돼요. 예.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죠. 예. 그러다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50대에
중반 이후를 거치면서 점점 어려져요. 그래서 70, 80 되면 어르신들이 어르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돈이 좀 있거나 그러면 좀 상관이 없는데 노약자가 돼가면서 점점점 어려지는 측면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가장 정신 연령이 어린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자, 어서 들으시고요. 저는 푸른 나무고요. 일명 푸나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3시 넘어서요. 인천공항에 평양에서 공연 마치고 돌아온 분들이 막 연착이 있었나 봐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연착하다가 3시 반 정도에 인천공항에 스태프들 가수들이 다 도착을 했어요. 아유, 차로 왔으면 금세 왔을 텐데. 그러니까 내 말이 용로로 오면 되잖아요. 아직은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 공항에 그 3시 반 정도면 완전히 막 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가수분 팬클럽들이 나와가지고 환영. 야. 그게 진정한 팬입니다, 진짜. 조용필 씨 팬분들이 그 시간까지. 야, 근데 언론이 되게 웃겨. 이선 씨는 대상포진이었다고 그러고. 진짜요? 진짜요? 그거 진짜 힘들다던데. 대상포진 얼마 전에 알았다고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진짜 힘들다고 하던데. 그리고 조용필 씨는 다음 달에 5월 달에 데뷔 50주년 공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연 연습하는 중간에 지금 북한 간 거예요. 후두염 걸렸다고. 근데 예를 들면 조용필 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알리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나와요. 근데 어떤 신문은 거기에다가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뭐 팔짱 끼고 나오는 뭐 조용필 알리 이렇게 나오는데 딱 타이틀이 어떤 신문은 조용필 부축하고 나오는 알리. 후자의 표현이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예, 너무한다. 뭐 노인 비하 이런 느낌인데. 예. 저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모 패널분이 트윗을 잘못 써가지고 제가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조용필, 이선희를 새누리당 계열에 부역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이건 좀 너무 쓰신 거다. 왜냐면은 일단 조용필 씨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아티스트로서 5.18을 노래한 생명이라든지 그 87항쟁을 노래한 서울 1987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아티스트로서요. 사회적 참여자로서라기보다는. 그래서 뭐 정권들이 오죽했으면 전두환 때 가장 전성기 지냈는데 건전가요 꼭 넣었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건전가요를 안 넣고 공연 실황 중에 민요 같은 걸 넣어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가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통일의 천병으로서 북한에 가서 최초로 단독 콘서트 하잖아요. 이선희 씨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 의원 경력을 말하는데 이선희 씨가 미국 공연 갔다 오니까 기획사가 공천 신청을 해놨더래요. 그 당에서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했는데 나중에 민주당으로 바꿔요. 자기랑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애정했던 가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거 설사 그쪽에 무슨 부역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가정 자체가 좀 의미가 없겠지만 민주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 가서 공연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통일운동에 헌신하시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도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한 뜻은 아닌데. 왜요? 우리 패널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각 패널의 SNS는 새날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면 안 되는 거지. 가수한테 정권에 줄 서라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필 씨 같은 경우만 해도. 그리고 조용필 정도의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대중음악 아티스트잖아요. 이분한테 정권에 줄 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쨌건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 다녀왔는데 북한 공연에서도 보면 조용필 씨의 백밴드 위대한 탄생은 우리나라 최고의 밴드들이에요. 웬만한 음악 앨범의 세션은 다 이분들이 할 정도니까 그 공연장에 가서도 북한 같은 경우는 악단이 왔잖아요. 근데 사실 다 한 건 아니지만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조용필 백밴드 위대한 탄생 분들이 다른 가수들 연주까지 다 같이 했단 말이죠.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북한 현지에서 나오는 반응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에 도착하니까요. 이게 지금 남북 관계가 맞나 싶을 정도 아니에요?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특히 평양 시내를 스케치한 그 영상들을 보는데 뭔가 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된 통일된 나라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평온하고 일상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딱 봄이 시작되는 그 느낌이
평양에 가 있는 공연팀이 SNS에 올린 그 옥류관 냉면을 보는 순간 대한민국의 냉면집들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기차 다니고 차 다니면은요 사람들 냉면 먹으러 다 평양 가요. 젊은 층들 사이에 도쿄에서 점심 이런 맞아요. 게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서 점심 먹고 오자. 좀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우리도 한번 갈까요? 기차 타고 평양까지 북한에. 가서 냉면 먹고 오기. 평양까지 일반적인 KTX면 1시간 정도 가죠. KTX로 1시간 정도 1시간 반이면 갈 겁니다. 제가 쏠게요. 택시 타시죠. 서울에서 평양까지 얼마?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나올걸요? 뭐 더 나오더라도 제가 쏠게요. 가시죠. 오케이. 예.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야간 할증 없이 가면은요 한 21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 아닌가요? 평양은 비슷하죠. 대충 거리 예. 그렇지. 쏘겠습니다. 옥류관 냉면 맛이 이제 예. 평을 들어보니까 한국 냉면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공연 관람보다 그게 더 부럽더라고요. 평양냉면은 주로 물냉면이죠. 네. 그리고 함흥냉면은 주로 비빔냉면이고. 그렇군요. 육수 좀 다르고요. 네, 저는 인상 깊었던 사진이 윤상하고 탁현민 행정관하고 그리고 현송월 이렇게 셋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딱 실감이 왔었던. 예, 특히 그 탁현민 행정관의 복장이 작업자의 복장, 진짜 노동자의 복장으로 앉아서 양옆에 이제 윤상 씨하고 현성월 단장하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한다는 느낌. 네, 그리고 예. 벌써 통일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여러분들은 지금 예전 같으면 고무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현성월 단장 보면 볼 때마다 매력적이더라고. 정말 멋져 보이고요. 네. 한국에 처음 내려왔을 때는 표정이 뭔가 좀 삐딱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지금은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남북이 지금 알게 모르게 하나가 되고 있는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역사적인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15년 후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아득한 애널력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관객이 그랬대네요. 조용필 선생이 잘하시더라. 노래를 들어보긴 했지만 보는 건 처음이다. 근데 조용필 같은 분들도 본인 입장에서 한국 대중음악사의 웬만한 족적은 다 남긴 사람이에요. 음악적으로. 예. 근데 북한에서 공연하고 통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굉장한 영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남북관계 이야기 좀 더 해보면요. 한라인이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개설했던 그 한라인이 다시 재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전에 한라인을 개통해서 통화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심심하면 전화 걸면 어떡하냐, 김정은 위원장이. 제인이 삼촌 뭐 이렇게. 삼촌. 자고 있는데 전화 오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은 미사일을 안 쏘니까 새벽에 일어날 일은 없는데 예. 새벽에 전화 걸면 어떡하니? 그 뭔가 그러니까 서로 전화 통화할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슈를 주고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새벽에 네. 전화해서 삼촌 나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한라인이 개통이 되고 이게 참 감개무량한 게 한라인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율을 하기 위한 목적의 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좀 그거는 늦은 감이 있는 거고요. 이 한라인이 개통되면 이 한라인으로 사실 묵직한 주제들의 의견 조율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조율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핵 문제나 평화 문제에 더불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갖고 가고 있는 게 경의선 철도와 경원선 철도 복구를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경의선은 서울서부터 신의주까지잖아요. 신의주로 가면 단둥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1대1로 하고 연결이 되고요. 경원선은 러시아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이거 굉장히 반색을 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한라인이 개통됨으로 해서 한라인으로 인해서 정상 간에 뭔가 조율이 더 완벽하게 돼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아마 큰 굵직한 의제를 갖고 툭 해서 던져놓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툭 던져놓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그 설치됐던 한라인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한라인이 설치됐던 건데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달라요. 한라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4월 27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올지는 과거하고는 사실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기대를 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죠. 4월 7일 남북 통신실무자 회담이 있고 나서 아마 한 2, 3일 내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한라인이 아마 다음 주 우리 방송하는 주초 방송 정도 되면 한라인이 개통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건 이 자체도 혁명이지만 사실은 또 한라인은 이 정도 상황 되면은 그게 큰 의미는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 우리나라 그 국정원에서 하고 KT만 좀 협조하면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김정은 위원장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카톡이 가능하죠. 실무자들은 다 카톡 깔았을 거예요. 네. 텔레그램 깔지 않았을까? 바로 그 부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라인이라고 하는 공식 라인을 만들었다의 상징성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라인으로 김 위원장 카톡으로 얘기합시다. 아니 이번에 그 공연 때도 보면은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레드벨벳에 대해서 남한에서 김정은과 레드벨벳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북한의 사이트나 이런 거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도 우리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김정은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쓴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BBC나 CNN 같은 방송국 페이지라던가 외국의 사이트도 다 들어가는 것처럼 김정은은 다 들어가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댓글까지 다 보고 있을걸요? 아마도. 네. 그래서 이 안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확실히 우리 방송 듣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 북한 공연에서 김광숙이 부른 노래의 제목 푸른 버드나무였어요. 푸른 나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푸른 나무와 새가 날아든다를 조합한 거다. 푸른 버드 나무. 중간에 버드는 새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보통의 청취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 인정합니다. 모자란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예전 같으면 고무 찬양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쨌건 김진양 교수의 방송을 우리가 들었을 때 느낀 그 벅찬 거 있잖아요. 그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북한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왕 내친 김에 중간에 작은 소소한 문제들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웬만한 건 다 통 크게 양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받아들일게요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의 어떤 자세가 되면 돌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아베가 그랬잖아요. 지금 무리수를 막 두고 있어요 지금. 아베는 급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기 전에 먼저 일본 한번 와라. 어따 대고 와라 말아야 이 자식이.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좀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았을 때 이야기지. 아니 오늘날 하면서 이 수준이 레벨로가 안 되면서. 그래도 있는 동안은 잘해줍시다. 타국의 정상인데. 그러니까 저 아베가 안배진삼 씨가 빨리 물러나는 길이 아베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일본과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의 지름길이에요. 아베가 빨리 그만둬야 돼요. 이 아베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홍준표 같은 격이거든요. 아주 유사하죠. 아주 유사해요. 집권당이면서 얘네들이 아주 극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껄핏하면 북한 이슈로 국내 정치를 이용해 먹는 애들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해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되고 하는 와중에 아베는 이런 헛소리들을 해요. 우리 납북자 문제 좀 해결해줘. 이게 얘네들의 그 총풍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납북자 얘기만 꺼내면 일본에서 모든 언론이 일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거든요. 우리나라의 빨갱이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논리를 갖고 있고 납북자 문제 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도 요청해서 하면서 우리나라 보고 대통령 보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오라가라 하고 있고 자식이 이게 아직도 박근혜 때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톤은 문재인 대통령 좀 원래 이게 아니고 왔다 가주세요예요. 굉장히 절실해요. 아니 절실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 바쁜 일정을 쪼개서 당일치기로라도 가서 아베를 만나주고 오면 아베 장기 집권이 가능하거든요. 아베 정권의 연속 집권은 문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북한으로 먹고 살았던 일본과 자유한국당 부류의 정권들. 근데 그 비슷한 이슈가 나온 거예요. 제주 4.3에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는 심지어 제주 4.3 항쟁 추념식에도 갔습니다 이번에. 근데 논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제주 4.3을 일단 폭동이라는 전제를 넣고 그 폭동이 개시된 날을 기념일로 삼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까지 끄집어들이는 신공을 발휘했는데 그것도 왜곡. 그러니까 정말 이 홍준표 씨의 무식함은 단순히 무식함을 비난하는 걸 넘어서
최소 추산되는 희생자가 최소 3만 명이 넘는데 이 어마무시한 숫자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떤 죽어서 무슨 꼴을 당하려고 진짜 이런 무시무시한 망언을 쏟아내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각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들은 각 지역에 설치된 분향소에 가서 이제 추념식에 참석하고 각 자신들의 SNS에 이 추모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는데 그 정당의 대표라는 인간이 몸은 추념식에 가 있고 SNS에서는 이런 망언을 쏟아내는 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사의 헤드라인만 봤을 때도 좀 충격이었었거든요. 네. 전문이 길지 않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주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달삼이 350명 무장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입니다. 제주 양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폭동이 개시된 날이 4월 3일입니다. 이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CNN과 인터뷰할 때 제주 4.3은 공산폭동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4.3 사건 재조명 시 특별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이것도 시정하여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날을 추모일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공부 좀 해야 되는 게요. 김대중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이 말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부만 발췌해 온 거예요. 제주 4.3에 대해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게 좌익 쪽에 이런 행동으로 게시된 것은 맞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가봐야 되냐면 왜 그러면 폭동이 일어난 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홍준표 발언에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은요. 지금 그 프로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한 발언부터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CNN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한국과 미국 정부는 1948년 제주 4.3 사태에 대한 진상은 서로 언제 공개할 방침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주 문제가 국회에 청원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과거의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해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중에서 몇 개의 단어만 빼서 발췌를 해서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 거고요. 또 하나 홍준표가 간과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홍준표의 말대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무장봉기 일이 4월 3일이다. 남로당에 의한. 이렇게 만약에 그래 그냥 통 크게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남로당이 350명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3만 명을 죽인 거는 왜 3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의 생각의 기조는 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홍준표도 무식한 거고 홍준표 보좌관들도 진짜 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자료만 요약해서 홍준표한테 보고해도 홍준표 이런 무식한 소리 못 하거든요. 이게 4.3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억지 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불길에 기름이 부어진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좀 광적으로 흘러간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정부가 너무 과잉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양민이 학살된 건데 희생된 건데 이게 단순히 좌익폭동이라고 규정 짓는 것 자체가 그 4.3이라고 상징되는 그 숫자 안에서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 중에 가장 굉장히 작은 거 하나를 끄집어낸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4.3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후 논란이 계속 있는데 이 배후는요 명백하게 4.3의 배후는 이승만이고요. 네. 이승만의 뒤에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제주도 지역을 전 지역을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빨갱이를 다 없애자고 토벌하자고 하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그때 이승만은 그거에 따라서 충실히 명을 받은 거고요. 그 이승만의 명을 받은 대표적인 게 서북청년단하고 개신교였어요. 그 두 단체가 아주 깊숙이 개입이 됐고 그리고 군부대에다가 여수에 있는 진주에 있는 군부대에다가 출동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양민을 학살할 수 없어라고 거부해서 여순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게 역사가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문제는
죄 없는 양민들을 그렇게 학살한 사건, 그리고 남로당 당원들이 무장 세력이 테러를 일으켰다고 조작을 한 사건들이에요. 정부 당국에 의해서. 그래서 방화 사건이 다 남로당이 한 거다라고 조작하고 자기들이 했으면서 자작극이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홍준표는 이렇게 무지몽마하게 거짓말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홍준표가 얘기한 게 이게 추념식 참석 후에 한 발언이고요. 추념식 참석 전에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게 이승만과 박정희와 그 이후로 대대손손이 내려오던 저쪽 세력들의 이게 논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남로당 무장 세력들이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거의 가치관이 전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5.18에 있어서의 발포명령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경찰이 제주 도민이죠. 도민을 사소한 어떤 다툼 끝에 6명을 쏴 죽여버려요. 그러면 광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 시민이 그냥 있는데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쏴버려요. 그러면 자구책으로 무기를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결국에 그 사건은 뭐 남로당이 몇 명을 죽였다 이런 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전체 희생자 중에 보면.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좌익들이 들어와서 우익들을 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당시에 경찰이 6명을 쏘아서 죽인 사건 이후에 제주도 전 지역의 약 90%가 총파업을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까지 제주도 전 지역의 90%가 파업을 했거든요. 그 당시 파업 장면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게 진짜 파업이구나. 공무원들과 경찰까지 다 파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엄혹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찰과 양민의 관계도 아니었고요. 미국과 미국의 지시를 받고 있는 이승만 정권이 제주도뿐이 아니었거든요. 양민들을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다고 학살한 사건들이에요.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왠지 제주도에 가면은 좌익들이 많은 것 같고 불안불안하고 선거를 했는데 투표율이 미달해버리고 그 순간에 좌익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소탕하라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게 미국의 묵인도 있었을 거고 이런 마인드니까 안 바뀌는 거죠.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했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몰라도 대의식들하고 잡아 가두는 거랑 똑같은 형태. 노회찬 의원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의 이 발언은 양민 학살하던 토벌대 대장이 한 얘기인 줄 알았다. 아 서북청년단. 그러네요. 근데 너무 적절한 비유였어요. 진짜 보수라면요.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지 말고 진짜 보수라면 자기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보수죠. 예. 사실 보수의 가치에는 민족주의적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홍준표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 사실 누구를 위한 건지 아무런 그 목표 대상이 없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진짜. 본인들만 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약 2달 조금 더 남은 거거든요.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후보가 확정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경선 룰이 마련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고 여당 지지율도 높다 보니까 원래 이제 선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략을 세우는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갈 것이냐 전략을 세우는데 이대로 무슨 큰 사건이 안 일어나면 안전빵으로 가면 돼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의 전략도 그런 거예요. 이슈를 많이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이슈 없는 상태에서 내 높은 지지율 원활히 잘해왔으니까 이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건데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대표적인 게 결선투표제 도입인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늘상 주장해 왔던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결선투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나와 있잖아요. 결선투표는 무조건 노리는 건 하나예요. 50% 이상의 당선자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30몇 프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40% 조금 넘는 지지율로 당선됐잖아요. 결선투표가 있게 되면 일단 선거를 2번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슈를 띄우는 데 좋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3파전이 됐죠. 안철수, 김문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민주당의 3파전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렇게 있을 때 예전에는 6명까지 있었잖아요. 전현희, 민병두, 정봉주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어떤 중간중간에 레이스를 탈락하게 되는 순간에 3명이 경선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40% 정도가 뭐 나오고 박영선 의원은 또 얼마가 나오고 우상호 의원은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뽑히는 것보다는 일단 경선을 1차 경선을 하죠. 근데 거기서 박원순 시장이 50%를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50%가 안 넘으면 그중에 1, 2위가 다시 맞붙는. 예. 이렇게 되면요.
주요 관심 지역의 이슈는 다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각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이 그 지역에 가장 최적화된 공약들인데 이게 압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호남에서부터 경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일 날 수도권에서 마무리한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짜 선거전에 돌입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저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각 선거 캠프에서 그 캠프의 실무자들이 해야 할 업무량이 이제 2배가 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1차 경선을 할 때 정책 개발하고 각 그 브로셔 이제 유인물 작업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에 가면 이 원팀을 위해서라도 정책을 수용을 해야 돼요. 이게 정책 수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모든 후보자들이 불필요한 정책을 내세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후보와 이렇게 겹치거나 수용해서 더 크게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은 다시 이제 정리하고 이게 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을 할 테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길 아니겠어요?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라고 월급 주는 거니까 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4월 9일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왜 대통령 선거 경선 같은 거 하면은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남 쪽에서 지금 9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인 22일까지 해서 완전히 이제 민주당의 후보군이 다 확정되는. 물론 지금 이미 공천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경선을 통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결선 투표제 도입은 흥행으로서는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지금 결선 투표 하기 전에 후보자분들 한번 나오신 분들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에 나온다고 그래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스피커가 조금 더 적은 사람.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섭외 과정에서요. 어떤 후보는 섭외를 잘 응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후보는 섭외를 살짝 우리들 표현대로 하면 쌩까는 후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아직까지 박원순 시장이 안 나왔는데 박원순 시장이 싫어서 그러냐? 아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죠. 스케줄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언론은 어떤 구도를 만드냐면 민주당 후보 대 안철수,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 놓고 계속 공방을 만들고 논란을 만들잖아요. 그 언론의 시선을 민주당이 경선, 특히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온통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거 홍보 효과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인터뷰할 수 있는 분들은 인터뷰를 좀 해드리고요. 결선 투표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4군데가 있죠.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이 4군데가 어찌됐든 시스템상으로는 결선 투표로 갈 확률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지금 전제 추세로만 보면 현재의 지지율로만 보면 서울과 경기는 아마도 안 열릴 확률이 높고요. 요건 현재까지의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인천과 광주는 결선 투표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민주당의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컷오프는 없애자. 왜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그런 식의 컷오프를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까매 안 되면 아예 공천 심사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김경수 후보의 전략 공천처럼 딱 김경수가 지금까지 1년, 2년 동안 여론조사를 압도해 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차 경선, 2차 경선, 결선 투표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탈락하신 분들이 이견이 없고 원팀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늦은 바람이지만 광역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MBC 사장 선출할 때처럼 공개 공천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정말 이 20대 청년이나 30대 후보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말 무명의 후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공천을 신청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행정적인 그 당 내의 심사 과정에서 그런 목소리가 묻히는 것도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광역단체장 이상은 공개 공천을 해서 모든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후보로 지원했는지부터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선거는 한마디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보니까 선거가 꼭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건 사실 맞아요. 현재까지는 맞고 제 마음도 그런 건데 당내 경선만큼은 축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편들끼리 너무 물고 뜯고 해가지고 이게 상처가 남기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저는 객관적으로 뽑히시는 분 당선되게끔 돕고 싶어요. 뽑히시는 분.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경선 전부터. 그러면 그 후보가 뽑혔을 경우에 그쪽 손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왔던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리는 큰 틀에서 보고 싶고요.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저는 감정도 이해합니다. 바라보는 감정 차이가 있어서요. 뭘 우선으로 보느냐예요.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고향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잠깐만 이야기해보면 광주에 7명이 나왔어요. 처음에 선수로 뛰실 분들이. 그중에 가장 앞서가는 후보가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실상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대통령이니까 실무자 장은. 근데 거기에 이제 이용섭 후보는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부분이 있어요. 업무 성과도 없이 그냥 선거 때 뛰쳐나와도 되느냐 하는 논란과 대통령이 잘해보라고 했다는 논란, 선거 임명부를 이용섭 후보한테만 줬다는 논란, 이게 있으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절대 강자가 뭔가 불합리한 걸 끌고 들어오면 약자들이 뭉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벌어진 일은 그거죠. 윤장현 광주 현 시장이 포기를 했습니다. 출마 포기. 윤장현 시장은 안철수 당대표가 전략공천한 사람입니다. 4년 전에. 당내 기반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과 대선 거치면서 저쪽으로 넘어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국민의당 쪽.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큰 기대는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강기정 후보가 최영호 전 남구청장, 민영배 전 광산구청장 이분들과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여기서 단일 후보가 됐어요. 여론조사 2개 하고 시민사회의 배심원들이 이 중에 누가 제일 낫겠냐라고 이렇게 서로 투표를 해가지고 단일 후보가 됐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후보가 양양자 후보, 이병훈 후보, 이용섭 후보, 강기정 후보 이제 이렇게 4명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강기정 전 의원의 우리 방송 출연은 시장을 목표로 한 방송 출연이 아니에요. 불합리하게 컷오프 당한 정치인에게 뭔가 대중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강기정 후보가 광주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든 방송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양양자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세요. 제가 그 공약을 봤거든요. 양양자 후보도 굉장히 스마트해요. 강기정 후보의 광주시장 선거에 나온 공약들을 보면 방송으로 안 하는 이야기도 꽤 많아요. 일방적으로 선거운동이 될까봐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강기정 후보가 굉장히 기세를 타는 것만큼 확실해지죠. 가장 재밌는 것이 서울과 광주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이용섭과 박원순 이 두 후보는 골리앗인 거죠. 골리앗이고 사실 좀 대세론 속에 좀 있던 그런 분들인데 결선 투표제가 되면 분명히 어느 쪽이든 이변이 나올 거라고 봐요. 2, 3위 후보가 제대로만 연대를 해서 시너지만 나면 시너지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40%, 25%, 20% 후보가 1, 2위만 갖고 결선 투표를 했더니 1위 후보가 50%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한 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결선 투표는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의 박정희랑 붙던 그 선거에 그런 게 진짜로 결선 투표의 묘미죠. 김대중 후보가 2등이었는데 1위가 당시에 김영삼 후보였고요. 근데 이철승 후보하고 김대중 후보가 서로 연대를 합니다. 결선 투표 가면서. 그래서 그 표로 김영삼 후보를 뒤집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 후보하고 40대 초반에 박정희랑 붙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그랬는데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그리고 바로 유신이 선포됐죠. 야, 그런 그 지식들은 어떤 학원 다니면 가르쳐줘요? 오래 살아보세요. 아, 그렇구나. 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 가진 게 어렸을 때부터예요. 우리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어. 신문 보면 정치인밖에 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강기정 후보로 시민사회 단일 후보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 우리가 이것을 약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시민사회 단일 후보라는 거 굉장히 파워가 막강해요. 과거에 인천에서도 안상수 시절에 시민사회 단일 후보로 해서 송영길 후보가 나와서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 단일 후보라는 게 이미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단일 후보로 추대하는 거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서도 아마 제가 광주 지역 정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민사회 단일 후보라고 나왔으면 아마도 현재 이 3명의 지지율 합한 것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20%를 훨씬 더 상회하는 지지율이 금방 여론조사에서 나올 것 같아요. 시너지가 나죠. 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섭 후보가 된다고 해도 뭐 지금까지 나왔다는 뭐 30% 정도의 지지율이 훨씬 더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선거 자체가 재밌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여당 쪽으로 끌어오는 효과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선거라는 게 서로 간의 어떤 상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면 저는 지는 선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산이 이호철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주창했던 원팀이라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페어플레이하고 뽑힌 후보를 밀어주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자기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서 그냥 같이 응원하고 같이 화이팅하는 것만 해도 확실한데 굳이 우리 안에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상대방을 뭐 헐뜯는 그런 짓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너지가 나려면 끝까지 페어플레이.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건 일반 그 시민들이건 간에 그렇게 안티를 갖고 있는 찍어줄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분은 아니고요. 잘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 광주에 지금까지 대세 후보였던 이용수 후보는 안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약간 불공정의 상징 같은 거예요. 또 그 스스로 그렇게 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그 확장성이 떨어지게 해서 최소한 이용섭이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들다라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건 있거든요. 방송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송 출연을 요청해요. 선거 때가 되면. 근데 제가 그걸 거절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같은 당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초의원부터, 실제로 기초의원 인터뷰 해달라고 요청이 오니까 기초의원부터 뭐 시의원, 광역시나 도의원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데 그게 그분들한테 도움만 될까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같은 당내에 경쟁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 인만을 인터뷰를 하는 것이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요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특혜받는다고 느끼면 아, 저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진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 사람이 특혜를 받고 불공정한 판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면 오히려 안티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도움만 되는 방송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거죠. SNS랄까 국민들이 좀 바뀌었잖아요. 뭔가 나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동질감 있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빚을 남겨두면 국민들이 알아서 끌어올려준다고. 근데 불공정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불공정함을 끌어와서 내가 선거 이기려고 하면 그게 대표적으로 사실 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말을 조금이라도 왜곡해가지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후보들 아마 이분 중에 컷오프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강기정, 양양자, 이병훈, 이용섭 이분들 중에 전 누가 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후보가 돼도 설사 이용섭 후보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응원을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빨리 경선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싫고 저는 이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가 몰랐던 더민주 후보들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준비를 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사실 꼭 이번 선거가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만 방송에 나야지 왜 이 사람 방송에서 다른 경쟁 후보까지 내고 언급을 해라는 이야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그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있죠.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서 진짜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 명도 버리기 싫은 느낌 있죠. 오, 맞아요. 그래서 삼도 정치 같은 거 안 되나? 이런 상상을 했어요. 아니 진짜 이번에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신 분들이나 이제 자진해서 사퇴하신 분들이나 뭐 한 명을 추대해서 이제 합의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의 그 한 명 한 명의 면면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아까운 거 있죠. 맞아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내드릴까요? 예전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건데. 삼도 정치?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결선 투표를 일단 도입해. 두 명이 마지막에 붙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박근혜 때 제가 한 말이에요. 그때는 좀 화가 나가지고 박근혜 51, 문재인 48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득표율이. 그러면 임기 5년을 나눠 먹게 하는 거야. 51%만 하고 48%만 하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싫으네. 당연히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항상 선거철이 되면 선거 결과에 대한 바로미터로 꼽혀지는 지역이죠. 인천입니다. 인천을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박남춘, 김교홍, 홍미영 세 후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 현 시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고요. 욕 뒤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민주당의 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57.4%가 나오고 있어요. 인천에서.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를 보면 박남춘 31.6, 김교홍 30.7, 홍미영 14.1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민주당에서요. 그 다음에 이 세 명이 각기 현 시장 유정복과 붙었을 때 그리고 또 문병호도 있고 김응호도 이렇게 여러 후보가 있어요. 박남춘이 51.9로 이기고요. 김교홍도 50.9,
홍미영도 46.8로 이기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3명 중에 누가 나오든 유정복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명이 과반을 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결선 투표에 오묘한 맛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된 분은 있는데 본 적도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임은 정말 볼만 나겠다. 예, 이거 정말 피말리는 게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결선 투표를 하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내가 듣기 싫어도 그분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인지도가 확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장만 해도 바른 미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할 사람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그럼 뭐 하냐고. 이쪽에서는 넘쳐서 결선 투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시선을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도 추대잖아요, 추대. 근데 그 과정에서 경선의 과정만 아주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시너지가 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천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해도 강기정 의원에 대한 조금의 더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그런 거. 아니 인천은 전혀 그런 분들이 예, 없어요. 인천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57%가 넘게 나온다는 건요. 이거 아주 혁명적인 거예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는 이번 선거는 끝났다. 국민이 깨어났습니다. 예.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개그맨 김일희의 나의 애창곡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애와 관련됐을 때 이 노래가 떠오르는 곡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연애요? 네, 연애할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연애할 때 오감이 발달해요. 발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일희 씨가 연애를 네. 많이 안 한 걸로 아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한 방에 모든 오감이 열렸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평상시에 너무 막혀 있다가 예. 갑자기 열리니까 이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 있죠. 세상에 뭔가 무지갯빛. 갑자기 무슨 모세가 쉽게 만든 느낌으로 뭔가 세상이 환하게 열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감이 딱 발달하면서 근데 그때 뭐냐면 음악이라던가 시라던가 가사들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별할 때도 그렇죠. 이별할 때도 그래요. 모든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저의 가사 들으면 내 얘기 같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오감이 가장 발달한 첫사랑 때를 가만히 봤어요. 음악으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 첫사랑 그 친구랑 노래방에 갔을 때 여자친구가 날 위해서 부르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첫 노래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궁금하잖아요. 딱 가서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불렀던 게 그때가 그 노래가 이거였어요. 자우림의 애인 발견. 근데 너무 나랑 가사가 맞는 그 느낌이었던 거야. 애인 발견. 애인 발견이라고 있어요. 그 가사가 이런 거거든요. 바보라고 생각했어 너를 처음 봤을 때 뭐 이런 노래예요. 조금 이거 가사가 좋아서 내가 이거 아까 살짝 그 캡처를 해놨는데 조금 불러드릴게요. 바보 같다 생각했어 너를 한번 봤을 땐 멍청한 눈 헝클어진 머리 마른 몸 착하다고 생각했어 너를 두 번 봤을 때 상냥한 눈 귀여운 머리 날씬한 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우림 씨가. 근데 가사가 너무 느낌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첫 느낌은 아마 이 친구가 이렇게 받았겠구나. 나를 처음 봤을 때. 근데 갈수록 이제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니까 다 예뻐 보이고 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제가 이제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영화라던가 어떤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나 보면 그 영화를 우연히 또 TV에서 보면 같이 봤던 사람이 떠오르고 이거 나 누구랑 봤지? 극장에서 봤는데 그 사람 생각나고 음악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노래를 특히 처음 들었을 때가 제일 세요. 그러면 어디서 라디오에서 흘러 들어와도 내가 이거 그때 처음 어디서 들었던 노래인데 그 이미지가 센데 그러니까 이 자우림의 이 노래는 제가 들을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죠. 어쩔 수 없이 이거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때 그 친구 뭐하지? 이렇게 좀 되는 애인 발견이라는 노래가 아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있었고 이게서 첫 아주 따끈따끈한
이 사랑 노래였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좀 기억나는 게 이제 유람선에서 그때 그 첫 키스를 하고. 아, 유람선에서 이벤트를 하면서 첫 키스를 했다고요? 아, 이게 뭐냐면 원래 첫 키스를 하려고 탄 게 아닌데 그날이 날짜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유람선을 탔는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야, 평일에 이렇게 사람이 많지? 봤더니 성년의 날이었어.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여자분들도 막 장미꽃 갖고 있고 막 선물 갖고 있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막 둘이 부둥켜갖고 키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네. 그 여자친구를 만난 지 좀 몇 번 됐죠. 꽤 만났죠. 한 달 정도? 네, 그 정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하니까 자연스럽 남들 하니까 자연스럽잖아요. 보통 키스는 두 번째 만났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첫 연애다 보니까 시동 걸리는데 오래 걸려요. 뭐든지. 그래갖고 남들 다 하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유람선에서는 키스를 해야 내릴 수 있나 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키스를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원래 보통 5감만 열리는 거기서 10감이 열리는 거지 이제. 모든 전신에 이게 다 열려. 세상은 우주를 만나. 이제 우주도 아름다워. 세상이 아름다운 걸 넘어서 우주가 아름답구나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유람선에 딱 내렸어요. 내려서 거기 이제 그 한강 공원 같은데 보면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완전 깜깜하진 않았고 조금 그 해가 떨어지기 직전 같은 느낌, 그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이어폰으로 친구가 이제 자기가 자주 듣는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이어폰을 이렇게 그 있잖아요. 다 한 개씩 원래 보통 한 사람이 두 개 듣잖아요. 근데 딱 연인들끼리 한 개씩 듣잖아 이렇게. 근데 그 들었던 노래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낭만이 없어. 요즘에는 뭐 알죠, 뭐 잭 하나 끼면은 둘이 이게 막 따로따로 이어폰으로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쪽씩 나눠 끼는 게 좀 느낌이 좋은 게 뭐냐면 노래를 들으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씩 나눠 끼는 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가 그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굉장히 저한테 좋게, 왜냐면 오감이 열려서 들었으니까 굉장히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제가 오면서도 막 검색을 해봐도 못 찾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도 굉장히 그 자극적이지 않았던 이름이었고 남자 여자 듀엣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약간 사랑 노래 같은데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다가 결혼이란 곡이었나? 무슨 곡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목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약간 좀 순수한 그런 노래였는데 그걸 들었을 때 그 가사가 너무 좋았던.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분위기도 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분위기 옆에 또 누구랑 듣고 있느냐. 네, 그거. 그래서 그 친구 두 번째 노래가 그거였고 또 세 번째 노래는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노래 작사를 들어갑니다. 1인 씨가 직접? 네. 작사를 내 노래가 아니라 우리 개그맨 이제 조원석 씨, 죄민수 하시던 분이죠. 아무 이유 없어 하시던 분 있잖아요. 그 형님이 이제 그 당시에 좀 잘 나갈 때라서 내가 이제 아는 이제 그 사장님을 조인을 시켜줘가지고 앨범을 이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분이 한 곡을 써놨고 한 두 곡 정도는 또 새로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보고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가사를. 그래서 가만히 하다가 이 형의 유행어를 일단 다 적었어요. 어울려야 되니까. 아무 이유 없어. 난 터프하니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유행어가.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살려가지고 고독한 남자라는 곡을 제가 썼죠. 고독한 남자. 나는 네가 좋아. 그냥 네가 좋아. 너 좋은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못생겨서 날 버렸니? 돈이 없어 날 버렸니? 날 버린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그 혹시 앨범 낸 거 아니에요? 앨범 냈어요. 널 만나 사랑을 배웠는데 이별이 보너스라니. 울지마 괜찮아 난 터프하니까 이 세상 여자 너밖에 없냐. 갈 테면 가라 올 테면 와라 언제나 난 고독한 남자니까. 그럼 제가 중간 랩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북이 약간 같이 지금 들어가요? 돌아가셨지만 거북이 스타일로 아직도 볼살로 내 가슴을 그대여 소화기를 뿌려줘. 갈갈이 찢긴 내 가슴을 그대여 딱 불러 붙여줘. 너 때문에 구멍난 카드값 그대여 반만 메꿔줘. 난 사랑의 굶주린 고독한 남자니까. 이거 해요. 그걸 지금 아직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애우죠. 왜냐면 그걸로 대단하다. 했으니까. 가끔 노래방 가면 불러요. 왜냐면 그 작사의 기밀이가 딱 써 있으니까 뿌듯하단 말이에요. 예. 저작료도 나와요. 2, 3만 원씩 매달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이게 지금 한 거의 10년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럼 그것도 꽤 큰 돈이죠.
작사만 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근데 그때 내가 그걸 생각했어요. 아, 노래가 이 노래 따라 사람이 이제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더라고요. 왜냐면 노사연 선배님도 만남을 부르고 나서 그때 이무송 씨 만났단 말이에요. 약간 그 좀 맞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그래서 내가 가사를 보니까 헤어지는 가사인 거예요. 고독한 남자니까 가라 이거지. 떠나보내는 그런 가사잖아요. 그래서 야, 쓰면서도 조금 찜찜했단 말이야 이거. 이 노래 따라 가면 안 돼. 그때 여자친구랑 너무 좋을 때인데. 네. 너무 좋을 때야. 그때 원석이 형도 여자친구 있고 너무 좋을 때야. 근데 이 가사를 다 했어. 완성이 되고 다 했어. 근데 진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노래처럼 됐어. 고독한 그러니까 남자가 됐어. 새로운 사랑을 만나라고 헤어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연결할 했어요.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저기 형 이거 노래 바꿔야 된다. 바꾸자. 아리래 좋대. 그냥 이대로 해야 된대. 그러면서 그 형도 헤어졌어요. 그 당시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둘 다 그때 그게 형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둘 다 우리는 이거 영원한 동반자를 찾았다. 막 그럴 때였단 말이에요. 뭐 가볍게 만나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날 정도로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연애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 부담이. 그렇죠. 한 번 걸리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 무조건 40년짜리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래서 내가 형한테 얘기를 했죠. 형, 이거 내가 가사를 다 좋게 바꿔놨다. 가사를 고독한 남자로 하지 말자. 형, 올인한 남자로 가자. 가사 내가 다 수정해줬어요. 나는 네가 좋아. 그냥 네가 좋아. 너 좋은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그대로 살리고 통통해도 네가 좋아. 뭐 안 예뻐도 네가 좋아. 너 좋은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하니까 되게 좋은 사랑 노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네. 좋은데 가사? 가사 좋잖아요. 그 가사 쓰고 내서 갈테면 가라 대신에 딴 여잔 가라. 바꿔놨단 말이에요, 내가. 그녀만 와라. 언제나 난 뭐 행복한 남자니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형 가사도 내가 다 끝내놨다. 리듬은 그대로 살리고 같은 노래지만 가사만 바꿔서 다시 하자. 그랬더니 형이 막 고민을 하더니 안 할래 돈 들어. 그래가지고 계속 고독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요즘에 형이 이제 인생에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배웠는데 형한테 얘기 들으면서 형이 이제 왜냐면 예능을 그래도 주말 예능부터 해서 연말 상도 받을 정도로 최고 전성기를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통화하는데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리야 나는 예전에 제일 잘 나갔을 때보다 근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근데 너무 힘들었대. 근데 오히려 지금 나 예전보다 수입도 많이 줄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마음은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이 철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철들은 남자 형 앨범만 해면 어때? 계속 꼬시고 있습니다. 이 형이 한 번 더 내야 저작권에 한 번 더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래갖고 선거송으로도 많이 썼거든요, 그거. 나는 1번 좋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번 좋아, 3번 좋아. 그 번호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 선거송으로도 막 그때 좀 들어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한 번씩 좀 더 들어오죠, 저작권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래를 가사를 되게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혹시라도 저는 앞으로 이제 노래 쓰는 거는 아마 가사가 좀 발랄하거나 희망적이거나 이런 노래를 좀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서 둘 다 이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내가 이제 이별하고 나서 멍하고 있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다 했던 노래가 김광석 씨 노래 중에 그녀가 처음 울던 날.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뭐 난 깜짝 놀랐네. 그렇잖아요. 그죠? 울던 날 날 떠난 거예요. 처음 울던 날. 그 노래 내용이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한 번도 운 적이 없고 불평한 적이 없는데 처음 딱 우는 날 헤어지자고 그랬어. 울면서. 네, 지금까지 참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니 평상시에 좀 차라리 조금 투덜투덜 거리였으면 내가 그래도 조금 날 텐데 그런 성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딱 한 방에 터뜨리는 스타일인 거죠. 막 계속 엄청 정립해놨겠죠. 이 자식 하면서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한 방에 이제 탁 하는 케이스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라는 노래가 이거 너무 내 얘기처럼 돼버렸구나.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 참 또 몰입이 되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사실 또 이 작사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 육각수 형하고 제가 또 친하거든요. 흥보가 기가 막혀 불렀잖아요. 그래서 형
내가 좀 형을 좀 꼬셨지. 형은 내가 보니까 약간 흥보가 기가 막혀처럼 약간 그 전래동화 전문 가수로 활동해야 된다. 맞네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전래동화에서 뭐 까치가 은혜를 갚았네. 뭐 이런 거 불러야 된다, 형은. 내가 얘기하면, 그래, 맞아, 이리야, 네 얘기가 맞아. 막 그래서 그때 막 이름도 엄청 수리 준비했단 말이에요. 막 육각수랑 아리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하고 내가 뭐까지 나왔냐면은, 형, 협찬을 받으려면, 육각수와 웅진코에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수기를 갖다 넣어가지고. 이게 하면 형, 기업에서 뭐 들어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썼던 노래가 있어요. 괜찮아. 가사도 내가 다 써서 보낸 게 있어요. 뺑덕어만 부킹했네. 이걸 써서 신나는 노래도. 될 것 같은데요?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작업을 시간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내가 낼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예. 갖고, 그거 내가 꼬시고 있고, 그래서 형은 그걸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우리 가수, 이상미 씨라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까? 불렀던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히 하잖아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슈가맨에도 나왔잖아요. 나가고 다시 또 막 검색어에 막 오르고 막 그거 한번 나오니까 잠깐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 올렸는데도 근황해가지고 막 네이버 기사로 뜰 정도로 되게 핫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재능이 정말 많아요. 이 친구가 라디오 DJ 할 때 게스트로 나갔거든요. 진행도 정말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사실은 그 가수에 좀 집중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기획사랑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 재주가 많으니까 노래를 안 해도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아까운 뮤지션인데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도 내 통화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장미야 너는 내가 보니까 인사 전문 가수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식당 사장님들이 어서 오세요. 손님이 너무 없어 심심해요. 우후 뭐 이런 걸로 하고. 나 모르는 거 다 전문가를 만들려고. 아니 이제는 가수들도 한 분야를 파야 돼요. 그래서 야 남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런 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가세요. 다 선점해놔야 된다. 내가 주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천을 안 하더라고. 중요한 건 내 얘기를 막 웃기만 하고 다 실천을 안 해. 예. 그리고 내가 예전에 트로트 방송 DJ를 했었어요. 라디오요? 예. 대한민국 최초 새벽 2시, 4시 생방송 DJ. 어디서 하는? 경인방송에서. 아이넷인가요, 그러면? 네. 예전에는 써니 FM이라고 그랬고 지금 ITV FM이라고 바뀌었는데, IFM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최초로 새벽 2시, 4시 생방송 DJ예요. 와, 피곤하다. 얘는 이게 이름만 들어도 피곤하죠. 얘기만 들어도. 최초로. 갖고 이제 그거를 근데 좋은 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행사랑은 안 겹쳐. 절대 새벽 2시, 4시에 누가 행사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행사랑을 안 겹치는 게 최고 장점. 근데 이제 피곤하죠. 근데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면 거기서 트로트 방송을 해라는 거예요. 저는 트로트에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앨범 내기도 전이었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었는데 트로트 방송을 하라고? 나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트로트 방송을 막 진행을 그때 많이 했죠. 트로트 가수들, 다양한 가수들 다 만나고 거기서 막 진행하고 새벽에. 녹음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일찍 뜨고 저는 보통 새벽에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도 막 졸려가지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사고 날 뻔한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로 위험해요. 근데도 굉장히 그래도 수입이 나니까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이리 씨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했다. 아니 이것 때문에 건강에도 악화됩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사실 그 경인 방송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돈 드는 거는 싹 다 잘라내고 했었죠. 그래갖고 막 밤에는 보통 이제 DJ 없이 막 음악만 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마감성으로 활동할 때 예명이 마감성이었거든요. 마감성에 달리는 인생 택시였어요, 이게. 그 장명소에서 장명했던 거 이름이거든요. 갖고 이제 그 마감이라는 게 붙으니까 좀 느낌이 안 좋잖아요. 사람이 마감이 붙으면 뭔가 뭐 끝나는 느낌도 나고. 그래도 잘 된다고 하니까. 갖고 원래 그 이름 바꾸면은 알죠. 그 이름을 계속 들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녹음기에다가
마감성 해가지고 집에다가 녹음을 해놓고 그걸 계속 틀어놓고 댕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틀어놨어요. 그럼 집에 문 열고 들어오면 마감성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동안 쓴 것만큼 내 김일이를 쓴 거를 더 뛰어넘게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에 복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마감성 하면서 막 방송국에서도 다 이름도 이거 원래 마감성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도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냥 해주세요. 이게 잘 풀린대잖아요. 바꿨어. 갖고 내가 저 DJ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새벽 방송 PD들도 피곤해서 자주 바뀌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자주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저랑 같이 했던 PD 이름이 김종영이었어요. 나는 마감성이고 그럼 김종영이야. 마감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종영하고 만나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 친구랑 하면서 그 PD랑 하면서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때 나는 왜냐면 이게 새벽에 다니까 피곤하니까 집도 막 거기 인천으로 이사 가고 점점 가까이 갔거든요. 처음에는 혹시 몰라서 약간 거기 계산동 정도에 잠깐 살았다가 중간이거든요. 왔다 갔다 피곤해서 막 졸고 그러니까 중간 갔다가 안 되겠다.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가까운 데로 이사 가자 하고 이제 인천 논현동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가지고 종용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트로트 방송 할 때 이제 좋은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저한테 선곡권이 있었어요. 그거 괜찮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이니까 PD분들이나 이분들이 터치를 많이 안 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기사님들이 이렇게 신청곡 올려주는 거 그 위주로 틀어주고 그다음에 또 제가 친한 사람들 것도 좀 틀어주고 이게 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가청 범위가 한 1000만 되거든요. 서울에서 좀 잡히고 인천하고 다 하면 얼추 1000만 정도가 듣는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탁 틀어주면 이제 탁 전화가 딱 와요. 이리야 한번 뭐 틀어주면 안 되냐? 그럼 알겠습니다 형. 저기 새벽 3시 10분쯤에 한번 잘 들어봐. 딱 음악 다 틀어주고 그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아는 형이 이제 친한 형이 그때 트로트 앨범을 내가지고 그 형이 이제 노래방에 그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조회수가 몇 번 이상이 찍혀야 된다는 거야. 찍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보통 원래 라디오에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일주일에 막 2-3번씩 들어버렸어 그 노래를. 노래방 들어갔어요. 노래방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요즘에 더 까다로워졌어 옛날보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 이제 지금도 고맙다고 그때 이리가 어디 만나면 항상 이리가 그때 DJ 할 때 자기 노래 막 2-3번씩 일주일에 틀어가지고 자기 노래방 들어갔다고 되게 좋아하는 트로트 형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한 가수분들을 또 이런 동생 해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 많이 지났네?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끝이 없네. 이렇게 빨리 간지 처음이야. 지금까지 제일 빨리 갔어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좀 오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일희의 나의 애창곡이었습니다.